네, 오늘 먼저 잠깐 12월 16일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자산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잠깐 12, 16 부동산 대책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는지 이제 그 부분 중에서 이제 저는 아무래도 좀 세금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되니까 다른 것보다는 좀 세금 위주로 해서 좀 잠깐 보고 다음에 이제 2020년에 바뀌는 이제 개정세법. 근데 아직 개정세법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실제 내용은 좀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대체로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올리면은 국회를 이제 통과해야지 확정이 되는데 약간 그 과정에서 약간 보완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좀 2020년에 이제 세법 개정되는 걸 보면은 정부의 이제 주요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고 어디를 지원하고 어떤 걸 제재하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 16 부동산 대책을 좀 잠깐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세금적인 측면이 많이 있고 자산가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도 특히 이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토픽보다도 부동산 쪽에 관심이 많잖아요. 특히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자산가들이 대부분의 자산 구조가 이제 부동산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워낙 관심들 많으시기 때문에 잠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체로 가장 큰 충격적인 부분은 이제 대출 규제 부분인데, 요 부분은 조금 이제 넘어가고요. 세금적인 측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상향되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이게 실제로는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아시는 분이 많지는 않아요. 특히 세무서에서도 세무 공무원들도 이 종합부동산세는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서 고지가 되기 때문에 세무서 담당 직원들도 이 종합부동산세 내가 왜 이 금액이 나왔지라고 했을 때 답변을 제대로 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실제로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대상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그동안은 나랑 상관없는 세금 이렇게 알고 있고, 혹시 상관이 있다가 하더라도 고지되면은 고지된 대로 납부하면 된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세무사들도 이렇게 종합부동산세를 실제로 계산하는 적이 많지는 않은데, 최근에는 워낙 언론에서도 종합부동산세가 엄청나게 나올 것이다, 몇 천만 원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컨설팅 단계에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간단하게 이제 계산까지는 할 필요 없을지라도 구조를 잠깐 살펴보면은, 일단은 일반이 있습니다. 일반. 그리고 중과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3주택 이상이 되시거나 서울 같은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이 2채 이상 되시는 분, 요 분들은 중과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지금은 현행은 0.5%고 그리고 이제 중과되는 거는 0.6%였는데 보통 0.1% 차이가 나고, 이제 높은 세율에서는 0.5%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개정되는 거는 0.6에서 0.8, 이 차이 자체도 한 0.2%가 되게 돼 있고, 맨 마지막 최고 구간에서는 1% 정도가 차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하고 중과되는 게 1% 정도가 차이가 돼 있고, 항상 이제 지금 이 법이 바뀌는 구조는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팔게 하도록 보유세를 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강화하는 추세이고, 구조 자체는 상당히 복잡해요. 간단하진 않아요. 내가 이제 공시 가격이 있으면은 여기에서 지금은 85%를 제해주고 거기에서 이제 그걸 과세 표준으로 해서 이 누전세율을 적용합니다. 3억까지는 현행은 0.5%, 그 이상은 0.7%. 여기서 당연히 이제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만약에 5억 정도 된다 공시 가격이, 5억 곱하기 0.7%가 아니라 5억 곱하기 0.7% 한 다음에 이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누진 공제가 들어갑니다. 그런 식으로 좀 계산이 되는데, 중과 되시는 분들은 다른 세율에 적용이 됩니다. 다른 세율이. 그래서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고, 근데 지금은 이제 1세대 1주택은 어느 정도 이제 거의 종합부동산세가 나오지 않거나, 세율이 좀 낮은 추세인데, 최근에는 이제 똘똘한 한 채로 해서, 한 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9억 원이, 공시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신 분들은 지금은 이제 9억 원까지는, 1세대 1주택은 9억 원까지는 세금이 안 나오기 때문에,
부부가 한 채를, 부부가 합산해서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은 9억 원. 그러면 공시 가격이 9억 원이란 말은 이제 그 실제로 실거래가는 뭐 10억 원 이상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10억 이상이 되더라도 1세대 1주택이면은 세금이 안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뭐 이 상태에서도 그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최근에 또 추세는 공시 가격 자체를 올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내가 주택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세금이 안 나오겠지 했는데 앞으로는 좀 나올 수가 있고, 나오더라도 세율도 좀 증가를 해가지고 뭐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나올 수도 있고요. 네, 당연히 이제 여기 두 채 이상이 되시면은, 아까 이제 1세대 1주택은 이제 9억 원까지 공제가 되는데, 2주택 이상 되시는 분들은 6억 원이 공제가 돼요. 공제 가격도 낮기 때문에, 구조 자체도 1세대 1주택은 9억 원까지, 2주택은 6억 원까지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다 세율까지 높기 때문에 좀 높은 거고. 조정대상 지역은 항상 서울은 무조건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네, 서울은 조정대상 지역이고, 경기도 쪽은 좀 헷갈려요. 계속 바뀌기 때문에. 경기도도 이제 뭐 광명이라든지, 이렇게, 최근에 남양주라든지 이렇게 지정이 되고 또 해지되고 이러거든요. 최근에 좀 이제 부동산이 좀 올라간다 싶으면은, 이렇게 비교를 해서 바로 조정대상 지역에 올라가고요. 세종시, 부산의 일부 지역. 근데 부산에 요즘에 이제 해운대 같은 데가 이제 조정대상 지역이었다가 해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해지가 되자마자 부동산 가격이 좀 치솟고 있다. 이런 기사가 종종 눈에 띕니다. 조정대상 지역은, 조정대상 지역에 워낙 거기 서울 쪽에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이제 중과가 되는 경우가 이게 종합부동산세에서 이제 중과가 되고, 양도소득세에서 나중에 파실 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인데, 막 3주택 이상 되면은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조정대상 지역에 3주택 이상 있으면. 지방에 한 채하고 서울에 한 채인 경우는 좀 그거는 복잡해져요. 그죠? 조정대상,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여기에는, 요건 안 되겠죠. 2주택인데 조정대상 지역에 2주택이 아니라, 지방에 하나, 조정대상 지역에 하나면 요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데서 해당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좀 복잡해지고 있다. 밑에 보면은, 상한이, 전에는 이제 작년에 비해서 올해 부과되는 상한이 있는데, 이게 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한꺼번에 갑자기 세금이 올라가는 거를 막는 게 재산세라든지 종부세에서는 이 세 부담 상한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도 올리기 때문에 만약에 공시가격이 올라갈 경우에는 생각외로 전에 됐던 것보다 300% 이상이 부과될 수가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또 이제 이 문제가 생기는 게,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은퇴를 했는데, 실제는 소득도 하나도 없어. 근데 주택은 어쩌다 보니까 내가 강남 쪽에 주택이 하나 있는데, 갑자기 종합부동산세가 이렇게 많이 나오면은 내가 무슨 돈으로 내가 이걸 내느냐. 근데 나이 먹어서 이제 하나 살려고 하는데, 여기서 내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걸 팔라는 얘기냐, 이렇게 돼서,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감면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공제율이 전에는 10%, 20%, 30%가 됐는데, 이게 이제 20%, 30%, 40%로 조금은 이제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좀 해주고 있고요. 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고려가 들어갔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해서 공시가격은 지금은 현재는 낮은 편인데, 근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공시가격도 이제 현실화를 해서 거의 실거래가랑 맞추기 위해서 매년 증가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실거래가가 높은 그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세금을 매기겠다. 그리고 이제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이제 10년을 가지고 있으면은 80%가 공제가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1세대 1주택이면은 일단 9억 원에 해당되는 양도 차익까지는 공제가 됩니다. 근데 9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한 1억 정도가 남았을 경우에, 과거에는 보유만 10년을 하고 있어도 80%가 공제가 되기 때문에 1억 원에 대해서 80%가 공제되면은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이제 양도 차익을 세금을 계산하면 되는데, 예전에 살고 계속 복잡해져가요.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것도 약간 복잡해졌어요. 그러니까는, 과거에 그 매수를 하신 분들은 이제 거주 요건이 없는데, 이제 9.13 대책 이후에 구매한 거는 거주 요건이 있어요. 2년 이상 무조건 거주를 해야 돼요. 근데 2년을 거주를 하면은, 예전에는 이제 또 이전에는 10년 이상 갖고 있으면은 80%가 공제가 되는데, 이 새로운 규정으로 만약에 2년만 거주하고 10년 동안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10 곱하기 40 그리고 2 곱하기 4 해서 48%만 공제가 되는 구조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2년만 거주하면은 80%까지 공제가 됐는데, 지금은 거주 요건도 10년을 다 채워야지 80%를 다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돼서 거주 요건이 강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금방 말씀드린 건데, 18년 9.13 대책에 따라서 그 이후에 주택에 대해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있어야지 무조건 장기보유 특별공제 자체를 2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주는 거고, 이거를 만약에 2년 이상 거주를 안 하시면은 8배수로 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아니라 3배수로 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아서 10년 이상 갖고 계셔도 30%까지만 공제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일시적 2주택 진입요건 추가 및 중복 보유 허유 기간 단축이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지역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내가 주택을 하나를 살다가 일시적으로 이제 옮겨가기 위해서 샀는데, 그럼 내가 이제 전세라든지 월세 이제 기간이 이제 만기가 안 돼서 이걸 바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요거를 팔고 요거를 이제 들어갈 때까지, 과거에 이제 이 조정 대상 지역 외 지역은 3년의 이제 텀이 있거든요. 3년 동안에는 두 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는 텀이 있는데, 그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은 2년으로 단축이 됐다가, 이번에 이제 부동산 12, 16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이제는 1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신규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요 1년 지나서 만약에 파시면은, 내가 일시적 1세대 1주택인데 1년이 넘었어. 그러면은 2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2주택으로 넘어가면은 10%가 중과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세금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요. 요즘에 이제 서울 시내에 있는 주택으로 보면은 최소 1억대고 심하면은 4, 5억대까지 잠깐 기한 차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이제 거주요건이 추가됐다. 임대주택의 한 주택을, 임대주택을 등록한 주택을 구청하고 세무서에다가 등록한 주택도 이제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거주요건을 무조건 해야 된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 주택수에 분양권도 포함된다. 지금은 이제 분양권이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주택수를 계산할 때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은 해당이 돼 있어요. 지금도. 근데 분양권은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이제 분양권까지 포함을 해서 주택수를 계산을 하는데, 3주택 이상이 되시면은 2주택 이상이 되셔도 10%가 중과가 되고, 3주택은 20%가 중과가 되고, 2주택, 3주택 모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해서는 요거는 이제 바로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2021년 1월 1일 양도하는 부분부터는 이제 보통은 부동산은 1년 이내에 파시면 50%, 2년 이내에 파시면은 40%의 세율이 무조건 적용이 돼요. 이렇게 기본세율이라 해서 6%, 15%, 24%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단기간에 팔면은 그건 투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재하기 위해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50%, 40%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이제 주택은 이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완화를 해줘서 1년 이내 파시면은 40%, 2년 이내 파시면은 일반세율을 적용을 했는데, 그게 바뀌어서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는 그냥 무조건 또 50%, 40% 이렇게 다른 부동산하고 동일하게 적용이 되도록 거의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워낙 지금 세금이 뭐 이렇게 다주택자는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거기 만약에 20%가 중과가 되면은 3주택이 있어가지고 최고 세율이 뭐 42%인데 여기 20%가 붙으면 62%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지방세까지 합치면 거의 70% 가까운 세금이 붙기 때문에 요즘에 차익이 뭐 많이 나는 억대 차익이 나잖아요. 거기다가 70%가 세금이기 때문에 뭐 팔고 싶어도 세금 내면은 이제 뭐 전세금 빼주고 보증금 빼주고 세금 내면은 돈이 오히려 안 남는, 오히려 막 빚져서 이렇게 뭐 주택을 팔아야 되는, 차익이 많이 남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팔려고 생각하면은 돈이 하나도 없는, 오히려 돈을 뭐 대출받아서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이제 그런 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 6월까지 파는 주택 가운데서는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한해서는 거기 중과를 하지 않는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한다라는 한시적인 뭐 배제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12, 16 부동산 대책 중에서 이제 세금 관련된 뭐 보유세라든지 파실 때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부분만 살펴봤고요. 여기서 실제로는 가장 큰 충격은 이제 뭐 이렇게 대출을 15억 원 이상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출 자체를 안 해주는 뭐 그런 게 좀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조금 실제로 이제 좀 더 그 분야에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세금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세금 부분에 대해서만 추려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뭐 당장에 이제 지금 내년이 되려면은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는데 뭐 지금 아직 국회가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고 이제 국회 단계에서 이제 거치면서 보완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 확정은 아니지만은 그러면 2020년에 이제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적용되는 세법이 어떻게 되느냐, 이 세법 개정되는 걸 보면은 이제 정부에서 어떤 거를 좀 어떤 거는 좀 제재하고 어떤 거는 좀 이렇게 지원을 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있는 거지만은 이제 투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합니다. 워낙 경기가 안 좋고 수출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이제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할 수 없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 세율은 한시적으로, 근데 보통 이제 한시적으로 하면은 대부분 또 이제 이게 또 연장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를 들면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으로 받을 수 있다 싶으면은 지금 1%, 3%, 7%인데 이게 2%, 5%, 10%까지 증가를 해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투자를 했을 경우에 요 인정만 받을 수가 있다가 하면은 10%까지 세액 공제가 되기 때문에 요거 당연히 보면은 이제 세액 공제도 되고 나중에 요걸 사면은 이제 감가상각이라든지 요걸 통해서 이제 경비까지 처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액 공제가 10%가 되고 경비까지 인정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투자를 좀 이렇게 유도하기 위하여 이렇게 세액 공제를 좀 해주는 게 있고요. 세액 공제라고 하면은 이 투자액 곱하기 10%를 바로 세금을 계산한 다음에 거기서 바로 까주는 겁니다.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세액 공제가 계산하기도 편하고 이렇게 공제 받기는 참 편해요. 특히 이제 이게 이제 법인은 세율이 10% 20%인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40%대까지 세금이 나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런 투자세액을 좀 받으시면은 이 투자한 거에 대해서 별도의 경비 인정도 받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가 있다면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 생각하고요. 또 여기다가 이제 또 요즘에 이제 요즘에 이제 많이 이용하는 게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또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거기다 요즘에는 이제 창업에 대한 지원. 요게 상당히 이제 메리트가 있는 게 창업 중소기업은 5년간 50%에서 100%까지 감면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50%라고 하면은 이제 수도권 내에서는 지원이 많지 않아요. 왜냐면은 좀 이렇게 지방에다가 좀 분산을 하기 위하여 수도권에는 워낙 투자를 많이 하고 법인도 많고 개인 사업자도 많기 때문에
여기 수도권에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이 없는데 작년부터는 34세 이하 이제 청년이 창업하는 경우에는 50%까지 감면해줍니다. 근데 또 이제 그 수도권 지역에서도 수도권 과밀 지역이 아닌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당연히 지방도 당연히 대상이 되는데 34세 이하 청년이 지금 창업을 하면은 5년 동안 100% 감면이 돼요. 이거는 상당히 뭐 거의 파격적인 뭐 그 감면이죠. 5년 동안 세금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거기다가 이제 워낙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 제한이 있습니다. 업종이. 내가 이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여기다가 이제 추가되는 게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경영 컨설팅업,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 이런 업종들이 추가가 되니까 뭐 당연히 소비성, 사행성 업종은 이렇게 부적합 업종으로 봐서 제외를 하지 않고요. 뭐 당연히 뭐 임대업 이런 거 당연히 안 해주겠죠. 2020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업종들은 이제 뭐 이렇게 창업하는 경우에 특히 청년이 창업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뭐 많이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설비 투자의 가속 상각이라고 하면은 아까 봤던 거는 이제 세액 공제를 해주는 거고, 요 구입한 금액의 몇 프로를 세액에서 까주는 거고, 그러면 이 경비를 인정할 때 보통은 이제 그 해당되는 업종에 그 감가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정해진 법에서 정해진 기간이 있는데, 그 이하를 감가를 하면 인정을 해주지만은 그 이상으로 감가를 하면은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런데 이제 뭐 당연히 내가 이제 올해 내년에 이제 세금이 좀 많이 나올 것 같다. 그러면은 좀 많이 넣고 싶거든요. 그 경우에 이제 기준 내역 연수의 50%까지는 이제 그 좀 축소해서 기간을 축소를 하면은 당연히 그때 감가 상각액은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좀 이제 투자를 좀 이제 해서 여기 좀 이제 세금을 줄여줄 수 있는 이제 구조인데. 2019년 10월 31일까지 취득을 하면은 그게 50%가 아니라 75%까지 그 기간을 줄이기 때문에 세금을 뭐 당장 세금이 낼 게 많다 그러면은 좀 이제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지만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구매를 하면은 근데 올해 세금이 너무 많이 날 것 같아.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 내가 어차피 살 게 없으면 모르겠지만은 뭘 좀 사긴 사야 돼. 내년에 할 거를 올해로 좀 단축을 시키면은 요 감가 가속 상각을 이용하면은 뭐 좀 이렇게 그 당장에 내 법인세를 근데 어차피 감가라는 거는 지금 안 받더라도 언젠가는 받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단순하게 세금을 감면받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약간 좀 이렇게 일시적으로 땡기는 거죠, 효과를. 이거는 이제 아까 이제 보통 보면은 지원하는 거는 셋 중에 하나입니다. 고용 창출, 창업, 투자. 위기 지역에 창업하면은 세제 혜택을 아까 보더라도 이제 50%, 100%까지 5년 동안 해줬으니까 상당히 엄청난 혜택인데 위기 지역에서 창업을 하면은 혜택이 더 큽니다. 예를 들면은 뭐 군산 쪽에 저 고향이 여기 부산 근처인데 부산 근처에 만약에 뭐 누가 사업을 한번 했다, 좀 괜찮은 사업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다 지금 창업을 하면은 소득세, 법인세 5년간 100% 감면입니다. 5년간 뭐 세금이 뭐 1억이 나오든 몇 천만 원이 나오든 세금이 하나도 없고요. 그 후에 또 2년간은 또 50% 감면입니다. 총 7년간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보통 요 구조를 봤을 때 7년간 이렇게 감면해 주는 거는 가장 큰 감면이거든요. 위기 지역에 대해서 지금 창업을 하면은 7년 동안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거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업 상속 공제에 대해서 뭐 이제 좀 갈수록 좀 완화를 해주는 게 가업 상속 공제가 상당히 뭐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하던 걸 아들한테 물려받으면서 너무 이제 그 세금이 많이 나오면은 이 자연스러운 세대 간의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가업 상속 공제라는 걸 만들어 놓고 상당히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사후 관리가 너무 힘들어서 그럼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사후 관리를 못 해버리면은 그대로 다 추징을 당하기 때문에 의외로 많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하느냐? 사후 관리가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사후 관리를 좀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사후 관리가 예전에는 10년이었는데 7년으로 단축됐고 중견 기업의 고용 유지 의무도 완화됐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10년간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 고용 인원의 100%인데 중견기업은 120%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100% 유지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120%까지 하냐. 중견기업은 또 약간 규모가 크잖아요. 또 최근에 산업의 구조가 직원을 막 늘리는 산업 구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 보통은 이제 전산화가 많이 되고 자동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직원을 늘리지 않아도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은 뭐 그 생산성이 유지가 되는 상태인데 무조건 120%를 고용해라 10년 안에 요거는 너무나 과한 거기 때문에 7년간 100%만 유지를 해라 이렇게 좀 업종이 바뀌었고요. 또 이제 뭐 업종도 좀 약간 변경이 될 수가 있는데 뭐 중분류 내에서는 업종의 변경이 허용된다. 뭐 이런 정도로 좀 이렇게 가장 큰 게 이제 고용 유지였기 때문에 고용 유지에 대해서 좀 완화를 했고 실제로는 가업 상속 공제가 괜찮은 제도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뭐 상속 단계에서 이렇게 컨설팅에 들어가면은 뭐 괜찮은 제도인데 지금 사후 관리가 문제였거든요. 사후 관리가 좀 완화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비상장 주식도 이제 요거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이제 뭐 사고 팔 경우에 뭐 이제 0.5%가 됐는데 0.45%로 약간은 인하가 됐습니다. 뭐 이게 주식 거래를 하면 무조건 내는 세금이 있거든요. 그거를 증권 거래세라고 하는데 이것도 주식 뭐 많이 하시고 비상장 주식도 이제 사고 파시는 경우에 무조건 0.5%가 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게 이제 그래도 약간은 뭐 그렇게 크게 와닿을 만한 수치는 아니지만은 약간은 좀 인하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요거는 이제 뭐 내용은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틀립니다.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거는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세액 감면을 해주는데 그 업종을 추가한 거고, 요거는 이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들 중에서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소득세를 감면을 해주거든요. 감면율이 청년은 90%까지 되기 때문에 거의 뭐 소득세가 거의 뭐 급여에 대한 소득세인데 요거는 뭐 거의 세금이 없다시피 하는 제도예요. 거기다가 이제 이것도 모든 업종을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대상이 되는 업종만 해줍니다. 농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좀 이렇게 추가를 해서 창작 및 좀 서비스업 위주로 좀 해주는 것 같아요. 서비스업도 상당히 요즘에 이제 서비스업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특히 젊으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그런 혜택을 실제로는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도매업, 음식점업이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전통적인 산업이지만은, 실제로는 요즘에는 이제 서비스업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서비스업에 대한 혜택이 그만큼 좀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좀 추가를 하면서, 이 서비스업에 대해서, 근데 이것도 이제 뭐 이제 그 사행성, 뭐 소비성 이런 건 안 해주겠죠. 어느 정도 이제 그 문화 관련된 것들 서비스업은 좀 추가가 되니까, 이제 중소기업을 이제 창업하거나 중소기업에 취업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좀 얘기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항상 뭐 올해까지만 돼, 내년까지만 돼, 이렇게 일몰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또 항상 이렇게 이렇게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마 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근로소득자들이 이제 연말 정산을 할 때, 실제로는 뭐 이제 인적공제 받고, 뭐 이제 건강보험 받고, 국민연금 받고, 뭐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나, 뭐 가족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실제로는 공제받을 게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신용카드라도 이제 공제를 받으셨는데 요거를 없애면은 실제로는 이제 가족이 없으신 분들은 공제받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항상 이렇게 좀 연장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또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은 뭐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은 이제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안 좋은 점도 있긴 하겠지만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 소득이 노출이 잘 돼 있는 나라가 많지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워낙 신용카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소득이 노출이 거의 뭐 많이 돼요. 뭐 인근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봤을 때는 현금 위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현금 위주로 쓰면은 이제 소득이 노출이 안 되는데 실제로는 이 신용카드를 많이 씀으로 인해서 요즘에 신용카드 플러스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 그다음 뭐 제로페이까지 요즘에 이제 이에 추가가 됐거든요.
이제 결제 수단에 제로페이가 사용한 금액은 다른 거에 비해서 이제 신용카드는 15%, 현금 영수증은 30%,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40%인데, 제로페이도 이제 40%로 최고 이제 그 율이 적용이 됨으로 인해서 제로페이를 좀 많이 사용을 시키고자 하는 약간 서울시에 좀 막 의지가 있지 않나 싶고요. 구조 자체는 이제 좀 복잡합니다. 이거를 실제로는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이거를 내가 금액을 넣으면 이제 자동적으로 나오는데, 이걸 내가 스스로 계산을 한번 해보려면은 상당히 복잡해요. 신용카드가. 그러니까는 내가 쓴 금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적용하고, 또 요거에 대해서 또 한도가 또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쓴 금액에 대한 적용률과 한도 금액이 따로 있기 때문에 위에 보면은 이제 적용률, 그리고 밑에는 한도 이렇게 돼 있어서 대부분 대동소이 하나 제로페이 사용 금액이 포함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연장됐다. 당분간 계속 연장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야간 근로수당 등이 비과세에 되는 생산직 근로자가 있는데요. 생산직 근로자 중에서 이제 그 비과세 받는 금액이 10대가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10대가 있고, 또 이제 그 영업직 같이 이제 밖으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자기 소유의 승용차가 있으면은 차량 유지비가 20만원까지는 비과세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받는 게 10대고, 10대 10만원, 또 차량 유지비 20만원, 이 정도가 이제 일반적으로 받는 건데, 생산직 및 이와 유사한 업종에 있으신 분들은 이 야간 근로수당에 대해서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비과세 한다는 연간 240만원인데, 근데 이제 그 금액이, 총 금액이 2,500만원 이하라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최근에 이제 그 연간 받는 금액이 2,500만원이신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으시니까, 그걸 좀 3,000만원까지 좀 올려서 좀 이렇게 그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좀 비과세 혜택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 보유 주식의 할증 평가 제도 개선인데, 이렇게 비상장 주식을 그 가치를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여러 군데 쓰거든요. 상속할 때도 쓰고, 증여할 때도 쓰고, 그 가액으로 쓰고, 양도할 때에도 이제 비상장 주식은, 상장 주식은 이제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있지만은 비상장 주식은 거래되는 가격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별도로 평가를 해야 돼요. 이 평가하는 가격 가지고 양도소득세도 이제 양도하는 그 파는 가격, 매수 가격도 이제 평가를 하는 거고, 이거를 넘기면은 상속이라든지 증여세, 이제 아들이라든지 배우자한테 넘겼을 경우에는 이 가격 가지고 이제 그 평가가 되는데,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최대 주주가 갖고 있으면은 프리미엄 있잖아요. 의사결정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할증이 제도라는, 보통은 이제 그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규모가 크는, 요즘에 이제 배달의 민족 그런 거가 거래가 됐을 경우에 그냥 내가 10% 정도 사는 거하고 50% 이상 사는 경우에는 50% 이상이 되면은 내가 의사결정에 대한 프리미엄까지 있기 때문에 이게 할증이 된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근데 일반적인 비상장 주식도 제도적으로는 10%, 15%까지 할증을 하게 돼 있었는데, 요거 이제 없어졌습니다. 중소기업은. 일반 기업만 20%까지만 할증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실제로 중소기업은 이제 별도의 규정이 있어가지고 항상 10%, 15% 규정이 있었지만은 2020년까지 이게 율을 만들어 놓고 몇 년까지는 할증 적용을 배제한다는 게 이제 계속 이렇게 연장이 되어 왔어요. 왜냐하면 중소기업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할증을 많이 매기면은 증여세도 많이 나오고 상속세도 많이 나오고 나중에 이제 그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 거래 자체를 좀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제 별도의 그 규정이 있었는데 그냥 0%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20% 무조건 할증해라. 요렇게 좀 심플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동거주택, 내가 이제 그 10년 동안 아버지랑 같이, 어머니랑 같이 살았을 경우에는 내가 무주택, 주택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 합쳐서 주택이 1세대 1주택이고 같이 살았을 경우에, 나는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경우에 따라서 이제 상속공제를, 요 내용을 아시면은 10년 이상 계속 해서 1세대 1주택이다 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예전에는 이제 80%까지 공제가 되는데
그것도 뭐 상당히 안 받는 것보다 받는 경우에는 상당히 큰 거거든요. 뭐 10년 동안 뭐 이렇게 같이 이제 세대를 같이 하면은 받을 수 있는데, 요게 이제 좀 좀 완화를 해서 지금은 뭐 80%인데 뭐 거의 100%까지 이제 공제가 되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뭐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예전에 내가 이제 같은 세대인데 공동으로 갖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예전에는 뭐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한 자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내가 뭐 부모님이랑 뭐 이렇게 약간 그 지분만 갖고 있었다 이런 경우에도 해당이 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뭐 요거는 임원 퇴직소득에 대해서 이제 특히 이제 비상장 주식은 임원의 가지급이 있는 경우에 가지급이 있는 그 비상장 법인, 보통 가지급을 많이 원래 놓으면 안 되는데 가지급을 계상해 놓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대표가 돈을 가져갔는데 어떤 명목도 없고 어떤 증빙도 없는 경우에 결국에는 가지급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데, 요게 이제 나중에 이제 퇴직을 하실 때 소득을 많이 가져가면서 가지급을 정리하고 퇴직 소득으로 하면서 그 경비를 인정받으면서 순 손익 가치를 떨어뜨리고, 또 돈이 나감으로 인해서 순 자산 가치를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비상장 가치를 많이 떨어뜨려가지고 요거를 이제 상속 증여할 때 이제 그 가치도 떨어뜨리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기 위하여 그 퇴직 소득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그래서 워낙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갈수록 퇴직 소득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그 제도가 보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은 뭐 평균 급여 곱하기 10분의 1 뭐 이 정도로 뭐 보통 이제 책정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 배수가 있어요, 배수. 근데 이거 너무 작다. 이거 법에 정한 거는 이 정도인데 이건 너무 작아서 내가 어떻게 좀 더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많게는 뭐 5배, 6배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게 3배거든요? 3배? 3배라서 요 3배까지는 뭐 그 경비로 인정해주겠다. 뭐 요런 규정인데, 요게 이제 2배로 바뀌었습니다. 2배로. 그만큼 인정을 안 해주겠다. 뭐 이런 건데, 근데 여기서 뭐 이제 뭐 2배, 이제 앞으로 이제 2배로 바뀌지만은, 뭐 그러면 2배까지만 경비를 인정해주냐, 그건 아니고, 내가 이제 정관 규정이라든지 별도의 퇴직금 규정에다가 내가 뭐 한 5배 정도, 우리는 5배까지 할 거야. 뭐 5배를 더 놓으면은 일단 5배는 줄 수가 있어요. 5배를 할 수는 있는데, 이제 퇴직금으로 인정받는 거는 여기서 제한되는 이런 규정만, 특히 소득세 규정이 있고, 또 이제 그 법인세 규정이 있거든요. 그걸 좀 자세히 보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3배까지는 이제 뭐 그냥 퇴직금을 인정하고, 그 넘어가는 거는 이제 근로소득세로 되는데, 이제 그 세금 계산하는 게 틀려요. 퇴직소득은 아무래도 이제 장기간에 대해서 걸친 거기 때문에 세금이 조금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근데 뭐 그걸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는 뭐 내가 이제 가지급도 정리하고 뭐 이제 자산 가치도 떨어뜨리고 거기다가 세금도 적게 낼 수 있는 구조였는데, 그게 이제 갈수록 좀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원래 이제 최초 안은 이제 2배로, 3배였다가 이제 2배로 무조건 바뀌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국회에서 이제 가서 지금까지는 3배로 하고 앞으로 발생하는 분만 2020년부터 발생하는 분만 이제 2배로 하자, 보통 이렇게 아마 이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직소득을 계산하는 구조가 더 좀 복잡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좀 생각외로 뭐 좀 퇴직하실 때 퇴직소득세가 좀 많이 나올 수는 있다, 예전에 비해서. 뭐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또 장애인 신탁에 대한 증여세 특례 제도가 생겼는데, 뭐 증여하시는 분이 장애인을 수탁자로 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도 뭐 이렇게 증여세를 안 내는 제도가 있거든요. 뭐 예전에는 장애인이 직접 뭐 증여를 받아서 본인이 하는 경우만 됐는데, 증여자가 뭐 이렇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 신탁이라는 게 결국에는 뭐 이제 누군가가 이제 뭐 자녀나 손자분이 뭐 가족분이 장애가 있으셔가지고 스스로 뭐 재산을 관리하실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또 뭐 좀 신탁을 해놓는다. 내가 요거는 이 장애인이 어떤 용도, 특수한 용도로만 쓸 때만 돈을 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지정을 해놓는 신탁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본인의 의료비하고 교육비에 한해서 인출할 때만 증여세를 이제 안 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생활비 정도는 포함해서 빼더라도 증여세가 안 나온다. 뭐 이런 장애인이 있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데 조금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제한성이 많아가지고 실제로 많이 이용을 안 하는 제도인데, 좀 이용을 하기 위하여 좀 이렇게 좀 완화를 한 것 같습니다. 또 이제 1세대 1주택, 아까 이제 뭐 저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이거 이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도, 내가 뭐 2년 이상 뭐 가지고 있으면은, 예전에는 뭐 그냥 간단하게 내가 2년 이상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팔면은 세금이 하나도 안 나와. 또 이렇게 간단했거든요. 근데 갈수록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많이 발생을 해서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이제 그 9억 원을 초과하면 또 세금이 나오거든요. 세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갈수록 좀 복잡해져 가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또 더 복잡해지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이제 아파트는 아니겠죠. 일반 단독주택에서 같은 경우에 그 토지가 주택 면적의 5배 이내면, 도시 같은 경우에는 5배 이내인 경우에는 토지까지 다 100% 그 비과세 혜택을 줬는데, 그게 이제 5배에서 이제 3배로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근데 뭐 많지는 않아요. 뭐 서울 시내는 특히 이제 이렇게 단독주택을 파시는 분이 많지가 않고, 팔더라도 이 토지가 넓으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뭐 5배 이상 되시는 분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이에요. 3배 이상 되시는 분도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뭐 별 상관이 없는데, 그 지방에 가시면은 의외로 땅이 넓으신 분들 많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주택 하나 딱 있으셔가지고 뭐 좀 그 토지까지 같이 뭐 이렇게 비과세 받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그런 걸 좀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만큼 1세대 1주택이면은 세금이 하나도 안 나와 했던 시절이 이제 사라졌다. 내가 주택이 하나밖에 없지만은 세금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예전에는 이제 뭐 겸용주택이라 해서 1층은 상가고, 뭐 1층, 2층은 상가고, 위에는 뭐 3층, 4층은 주택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뭐 건물 하나 지어서 상가에서 월세 받고 나는 위에서 산다,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예전에는 이 상가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조금만 작더라도, 혹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건축물 제한 떼보면 다 나오잖아요. 같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고 100% 다 그 비과세 혜택을 줬어요. 근데 이제는 상가는 그냥 상가다. 상가가 상가로 가면은 일반세로 들어갑니다. 6%, 15%, 24% 이렇게 올라가고, 근데 비과세 9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뭐 이렇게 세금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있는데, 요 이제 겸용주택에 대해서도 예전에는 그냥 주택이 동일하거나 좀 넓었어. 그럼 세금 하나도 안 나오네? 너무 심플했는데, 지금은 그 부동산 계약을 하시면은 그거를 또 이제 주택분, 상가분 따로 나눠서 별도로 이렇게 세금을 계산해야 되는 복잡한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 토지가 뭐 넓어도 뭐 주택의 몇 배, 혹은 상가가 있어도 주택이 좀 많아. 그러면은 너무나 심플했는데, 이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좀, 그거를 좀, 이제 눈뜨고는 못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계속 이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됐지 싶었던 것들이 갈수록 이렇게 좀 보완이 되고 있지 않나. 그리고 뭐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처음에 임대사업자가 도입되고 그러면은 엄청난 혜택을 줬거든요. 임대사업을 등록을 하면은 뭐 임대사업자 외에 주택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 비과세를 주고, 그리고 뭐 종부세도 안 들어가고, 뭐 그 주택 자체를 팔 때도 혜택이 있고, 뭐 이렇게 그 임대를 사업을 할 때 그 임대업에 대한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혜택이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이제 갈수록 축소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이제 임대 기간에 따라서 30%, 75%까지 그 임대 소득에 대해서 혜택을 주던 거를 지금은 20%, 50%부터 2020년 12월 2021년 1월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해서
지금은 뭐 제한 사항이 있는데 요거는 뭐 연장될 것 같고요. 일단은 2021년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좀 제한이 돼 있다. 그래서 임대업을 등록을 하신 분은 이제 올해부터 2019년부터는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임대 소득이 있으신 분은 원칙적으로 이제는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거든요. 뭐 임대 등록을 하셨으면은 일단 계산을 한 다음에 그러면은 보통 이제 필요 경비가 뭐 50%까지 필요 경비가 제해주고 그다음에 또 400만 원이 또 이제 또 일괄적으로 배제가 되고 또 거기다가 이제 14%가 곱해진 다음에 거기다가 또 75%까지 감면해줬기 때문에 의외로 세금이 한 월에 몇백만 원씩 받으셔도 세금이 거의 뭐 많이 안 나오는 구조였는데 이게 또 이제 50%까지 또 축소가 되기 때문에 좀 약간 좀 줄어들지 않나 혜택이 갖고 세금이 조금은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1시간 동안 그 임대소득하고 이번에 이제 12월 16일에 발표된 이제 부동산 대책하고 내년에 바뀔 개정세법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깊게는 못 들어가고 약간 요런 제도가 이제 바뀐다라는 제도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이제 사회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구나 그런 걸 좀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혹시 질문사항